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충격량과 운동량을 정의하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만들어낸다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과 운동에너지를 정의하고 일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만들어낸다는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운동량이든 운동에너지이든 모두 뉴턴의 가속도 법칙에서 유도되는 물리량인데 실제로는 운동량이나 에너지가 실제하는 물리량이므로 힘보다도 더 근본적인 자연의 성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일이라고 하고 일이 어떻게 운동에너지를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충격량, 운동량 동영상에서는 운동현상을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오늘은 운동현상을 변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 에너지, 운동에너지를 새로운 물리량으로 도입하고 일과 운동에너지 사이에 있는 관계를 일, 운동에너지 변화량 정리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을 양의 일과 음의 일로 구분하고 중력과 용술치리 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일이 가지는 특성으로 중첩의 원리를 살펴보고 개념을 익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가속도 법칙은 수평면 위에 있는 질량 m인 객체에 힘 F가 작용하면 객체의 속도를 가속도 a만큼 변화시키는 관계 F ma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가속도는 속도가 아니고 가속도만큼 속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객체에 작용하는 힘은 초기 시간 t0에서 객체의 속도 v0를 힘이 작용하는 동안에 만들어낸 가속도를 모두 더하여 시간 ts의 최종 속도 v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작용하는 힘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는 힘의 작용이 끝나는 순간에 객체가 가지는 최종 속도가 되고 v v0 플러스 시그마 알파, 시그마 a, 즉 가속도 모두 더한 것을 나타내는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속이면 적분을 하면 되겠죠. 초기 속도 v0를 최종 속도 v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관계와 이런 인과관계가 잘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속도는 시간에 대한 변위의 변화율 v 델타 s 나누기 델타 t로 정의되므로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힘의 작용에는 두 가지 물리량이 관여합니다. 시간과 변위이죠. 시간은 힘이 작용하는 기간을 정하고 변위는 힘의 작용으로 일어난 위치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운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위, 즉 위치의 변화가 수반되지요. 속도 부분에서는 힘은 주어진 시간 t0에서 t까지 힘을 작용하고 힘이 작용하는 동안에 객체의 초기 속도 v0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최종 속도 v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변위 부분에서는 시간 t0에서 t 동안 객체의 속도가 v0에서 v로 바뀌는 동안에 속도의 변화에 맞추어서 변위를 만들어냅니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변위의 양도 커지지요. 힘의 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속도의 변화 델타 V를 만들어내는 동안에 다른 한쪽에서는 변이 델타 S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힘과 속도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힘과 변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지난 시간에 힘과 속도의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는 시간에 대해 작용한 힘을 전부 더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F 델타 T는 델타 P의 수식으로 표현되는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정리로 나타난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속도 법칙에 관여하는 다른 물리량인 힘과 변위 사이에 나타나는 인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식을 찾는 것이 오늘 동영상의 목표입니다. 힘과 변위 사이에 나타나는 인과의 관계에서 원인은 변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작용하는 힘이므로 이번에는 시간이 아니라 변위에 대한 힘을 모두 더한 물리량 F 델타 S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충격량에서 시간에 대해 힘을 모두 더한 것을 분석하여 운동량의 변화량을 찾아낸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힘과 변위는 모두 벡터 물리량이고 힘이 작용할 때 유효한 방향은 힘의 유효한 방향은 변위의 방향이므로 두 벡터의 곱은 같은 방향의 성분을 곱하는 벡터 내적이 됩니다. 내적이 적용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권장 강의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F = MA에서 F는 MA와 같으므로 힘 대신에 MA를 바로 대입하여 MA 델타 S를 얻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힘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도 충격량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분을 하고 평균 힘을 구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2A 델타 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식이 있으므로 A 델타 S 대신에 2분의 1 V0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대입하고 식을 정돈하면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을 얻습니다. 이 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인데 지금부터 이 수식이 표현하는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나타내는 의미를 분석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복습이 오늘 동영상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격량, 운동량 정리 수식 F 델타 T는 mv-mv0 제곱은 mv0죠. mv0는 항등식으로 좌변의 수와 우변의 수가 같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좌변은 시간에 대해 작용하는 힘을 모두 더한 값 F 델타 T는 힘 시간 FT 그래프에서 기하학적으로는 면적이 되었는데 이 물리량을 충격량이라고 정의하였죠. 충격량의 정의는 큰 힘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경험과 일치하므로 잘 정의된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우변은 최종 속도와 초기 속도의 차이인 속도의 변화량이 객체의 질량을 곱한 값인데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를 반영하므로 질량의 속도를 곱한 물리량 mv를 운동량이라고 정의하였죠. 운동량은 운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는데 속도가 빠르면 운동량이 크고 같은 속도라도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더 운동량이 크므로 이 또한 경험과 잘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충격량은 항상 원인이 되어서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구한 새로운 식의 좌변 F 내적 변위는 F 내적 S는 변위에 대해 작용한 힘을 모두 더한 값인데 힘 변위 Fs 그래프에서 면적이 되겠습니다. 경험적으로 물체에 힘을 주어 위치를 옮기는 경우 일을 하였다고 말하므로 이 물리량을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경험과 일치하겠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에너지 E가 일세야 할 수 있고 일의 크기와 에너지의 크기를 각해놓으면 즉 크기를 각해놓으면 단위를 같이 하면 일과 에너지를 등식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변은 운동량처럼 초기 상태의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를 반영하므로 2분의 1 mv 제곱의 형식이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 물리량을 운동에 관계한 에너지라는 의미로 운동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의 크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그 크기가 같아지는 것이죠. 새로운 물리량으로 식을 표현하면 객체에 작용하는 힘과 변위의 내적은 객체에 나타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그 크기가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2일 운동 에너지 정리, 줄여서 2일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새 물리량과 2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입니다. 1은 영어로는 영어 단어 워커를 그대로 사용하고 힘의 주체가 객체에 힘을 작용하여 변위를 만든 것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1의 괴량은 힘과 변위의 내적으로 구하고 내적의 성격에 따라 스칼라 물리량이 됩니다. 1의 물리량 단위는 힘의 변위를 내적한 것이므로 뉴턴 미터가 되는데 물리학자 줄의 업적을 길여서 J로 표시하고 줄이라고 읽습니다. 물론 힘의 단위 뉴턴은 MA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나타내죠. 이를 나타내는 기호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대문자 W로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그 실제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여러가지 자연현상을 통해 항상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에너지인지, 에너지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탐구심이 있는 분은 시간을 가지고 한번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교과서의 정의대로 일이라는 결과를 반영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과 에너지는 같은 차원이므로 스칼라 물리량이 되고 단위는 일과 같은 단위인 줄을 사용하고 기호는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대문자 E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영어로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는데 질량체가 속도를 가지는 경우에 그 질량체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에너지를 괴량화한 것입니다. 괴량화 수식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질량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서 2로 나눈 것이죠. 그러므로 고전역학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m, 질량체여야 하고 속도 v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는 차원이므로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 차원이므로 스칼라 물리량인데 이것은 괴량화 수식에서는 속도 벡터를 제곱한 값이 스칼라가 되므로 스칼라 물리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에너지 차원이므로 이와 같은 줄을 사용하고 기호는 E를 사용하는데 다른 형태의 에너지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카이네틱의 K를 아래 첨자로 사용합니다. 오늘 구한 수식 E = F 내적 S =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은 델타 E라는 수식은 W = 델타 EK, F 내적 S는 델타 EK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말로 표현하면 힘을 작용하는 주체가 객체에 일을 하면 객체의 운동 에너지가 일을 받은 만큼 변한다는 것입니다. 개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으면, 즉 F가 0이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으므로 운동계의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속도가 V0인 질량체 M인 객체에 힘 F를 주어 가속도 A를 만들어 최종 속도가 V가 되는 현상에서 객체는 초기 속도 V0에 대한 2분의 1 mv0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힘의 주체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동안 델타 S만큼 일을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최종 속도에 대한 운동 에너지로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현상에서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일의 양과 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운동 현상을 분석할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변이나
작용한 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개념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질량이 4kg의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다. 이 물체에 20N의 일정한 힘을 주어서 10m를 끌고 갔다. 1번 최종 속도를 구하라. 2번 외력이 물체에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현상을 분석해보면 물체를 운동계로 두면 운동계에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지만 수평면의 수직 항력에 의해서 상쇄되어 알짜 힘이 없으므로 연직 방향 운동은 없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일정한 크기의 알짜 힘 20N이 작용하고 있어서 10m를 이동하였을 때 힘의 작용이 끝나고 힘의 작용이 끝난 순간의 속도가 최종 속도 V가 되어 관성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작용 힘이 일정하므로 등 가속도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작용한 시간은 모르지만 변이를 알고 있으므로 시간이 없는 속도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최종 속도를 구할 수가 있지요. 이 식에서는 변수가 V와 A로 두 개가 있으므로 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F = ma 가속도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 두 개를 연립으로 풀면 2번 식에서 가속도 5m/s 제곱을 구하여 1번 식에 대입하면 V는 10m/s로 답을 구할 수가 있지요. 이 문제 현상을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정리로 분석하면 운동계가 받은 일의 양만큼 속도가 변했으므로 최종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정리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FS는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으로 미주수가 속도 v 하나뿐이므로 수치를 대입하여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속도 10m/s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가 받은 일의 양 W는 Fs에서 200J이 되고 관성 운동의 속도가 10m/s이므로 운동 에너지는 계산에 의하여 200J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정리를 바로 적용하면 일이든 운동 에너지든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현상이지만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정리를 어떻게 현상에 적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객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 객체에 작용하는 일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운동계가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성분이 있을 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 객체에 한 일은 양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은 플러스로 표현하죠. 반면에 힘이 운동기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힘이 객체에 한 일은 음의 일이 됩니다. 양의 일과 음의 일은 수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은 힘과 변위의 내적이므로 두 벡터의 방향이 같으면 양의 값을 산출하므로 양의 일이 되고 두 벡터의 방향이 다르면 음의 값을 산출하므로 음의 일이 됩니다. 물론 정지하고 있는 운동에 작용하는 힘은 운동 방향을 작용하는 힘이 결정하므로 항상 양의 일을 만들어내죠. 양의 일과 음의 일이 운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운동계가 힘의 주체로부터 양의 일을 받으면 양의 일을 받으면 객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일 운동량 정리에 의해서. 음의 일을 받으면 객체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의 일을 하든 양의 일을 하든 일을 하는 주체의 에너지는 항상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일을 해내니까요. 그리고 양의 일은 힘과 변위의 방향이 항상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음의 일은 힘과 변위의 방향이 다른 방향이죠.
힘이 플러스이면 변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같은 방향인 경우에 양의 일을 하게 되고, 힘이 플러스이고 변위가 마이너스이면 다른 방향이니까 음의 일을 하게 되고, 힘이 마이너스고 변위가 플러스인 경우에도 다른 방향이므로 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음의 일을 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마찰리기 하는 일입니다. 마찰리기 하는 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찰리기 하는 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 V0인 질량 M인 객체에 마찰력 F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에는 마찰력에 의해 S만큼 움직인 후 정지하였습니다. 이 현상에서 운동계를 물체로 둘 때 물체에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과 수직 강력이 같은 크기로 작용하여 상쇄되어 연직 방향의 운동은 없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수평면이 주체가 되어서 물체의 마찰력 F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찰력은 운동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같은 크기로 작용하므로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작용하면서 물체에 음의 일을 합니다.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요. 물체는 초기에 속도 V0에 대응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찰력이 물체에 음의 일을 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였고 최종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어 정지하였습니다. 마찰력 F를 수직 항력으로 표시하면 W는 마이너스 μ k ns이고 마이너스 μ k mgs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찰력이 한 음의 일의 양과 물체가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의 양이 같아지죠. 잃어버린 에너지의 총량은 처음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전체 양이므로 열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2분의 1 mv0의 제곱,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F 델타 S, 마찰력이 한 1의 양이죠. 이것은 식이 μ k mgs가 mgs이므로 수식이 성립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굴러오는 도로를 막아서 멈추는 경우에 한 번에 멈추게 하지 못하면 돌과 함께 움직여 가면서 끝내는 멈추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돌에 음의 일을 하여 돌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모두 소모시키게 됩니다. 음의 일에 의해 소모된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되므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자연의 법칙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찰력이 하는 음의 일을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힘이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 중력이 하는 일입니다. 지구 중력장 안에 있는 질량체 운동계는 항상 중력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 운동계가 자유낙하하는 경우에도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물체에는 계속해서 중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중력은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양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요. 지구 중력이 힘의 주체가 되어 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일은 중력과 물체의 변위를 내적한 것이 됩니다. 그림에서 질량 M인 물체가 중력 mg를 받아서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은 같은 방향입니다. 이 물체가 높이 h만큼 떨어졌을 때 지구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의 양은 중력과 변위의 내적인데, 낙하 거리가 변위가 되므로 W = mgh가 되고 mg 내적 h죠. mg 내적 h가 되고 중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므로 mgh 코사인 0은 mgh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물체가 가지는 속도는 일 운동량 변화량 정리에 의해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므로 W = mgh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 v는 힘의 작용이 끝난 순간의 최종 속도이죠. 이 식을 속도로 정리하면 v는 루트 2gh가 됩니다. 여기서 f는 최종 속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첨자입니다. 여기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 루트 2gh, mgh 이런 수칙은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러므로 외우지 않고 저절로 외워지는 수식입니다. 이번에는 물체가
전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떨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일이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체가 그림처럼 비스듬히 떨어지는 경우에도 중력 mg는 작용하고 있으므로 떨어지는 거리만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은 힘과 변위의 내적이므로 힘과 변위의 같은 방향 성분을 곱하여야 합니다. 그림처럼 물체의 운동 경로를 편의상 두 구역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첫 구역에서 구한 일 W1은 중력 mg와 변위 S1의 내적이므로 중력과 운동 방향의 사이각 θ1을 적용하면 중력 방향 성분이 H1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따라서 첫 구역에서의 일 W1은 mg 내적 S1은 mgh 코사인 θ1은 mgh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구간에서는 중력과 운동 방향의 사이각을 θ2라고 하고 이동 거리를 S2라고 하면 변위의 힘 방향 성분은 H2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구간에서 중직이 한 일의 양은 W2는 mg 내적 S2는 mg 코사인 θ2 이꼴 mgh2가 되고 전체 일은 두 구간의 일을 더하여 W 이꼴 W1 플러스 W2는 mgh1 플러스 mgh2는 mgh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떨어지는 물체의 방향이 어떠하든 중력이 하는 일의 양은 운동 방향과 중력의 내적이고 떨어진 거리의 운동 방향 성분을 모두 더하면 연직거리 h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하는 일의 크기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는 무관하고 오직 연직 방향의 거리인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성질이죠. 이 성질은 다음에 보존력을 배울 때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이때 중력이 한 일의 양 mgh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므로 물체의 속도는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V는 2 루트 2gH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매약하지 않는 면이 있으면 동영상을 잠시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용수철의 탄성력과 복원력이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이 벽과 질량 M인 물체가 연결되어 수평면에서 수평형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수평 방향의 변이 X는 0이고 작용하는 외력도 0입니다. 방향은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정하고 마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용수철에 물체를 통해 외력 F를 작용하여 X만큼 용수철을 늘린 후 다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용수철은 길이가 X만큼 늘어나고 탄성력 F 이꼴 마이너스 KX가 작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탄성력 F 이꼴 마이너스 KS가 물체에서 외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원력을 양의 방향으로 바꾸어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이 됩니다. 이때 외력을 제거하면 탄성력이 복원력이 되어 용수철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며 복원력을 물체에 작용합니다. 원래의 평행 위치로 돌아가는 동안 물체에는 계속해서 복원력 F 이꼴 마이너스 KX의 힘이 작용하고 물체에 일을 하게 되죠. 이해가 되죠? 복원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W는 FS로 구할 수가 있는데 힘의 방향이 음의 방향이고 운동의 방향도 음의 방향이므로 양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힘의 크기가 변이 X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므로 변이 X에서 복원력 F가 평행점까지 한 일의 양은 그래프의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1W는 fx 이꼴 2분의 1 kx의 제곱이 됩니다. 밑변 x와 높이 kx를 곱한 것이죠. 곱해서 2로 나눈 것이죠. 이것이 용수철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물체의 한 일의 크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수식 2분의 1 kx 제곱은 유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수철이 평행점까지 돌아오면서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일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2분의 1 kx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 식이 성립하고 평행점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 v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평행점에서의 물체의 속도를 v0라고 하면 2일 에너지 수식 2분의 1 kx 제곱이 꼴 2분의 1 mv 제곱에서 v0의 값을 루트 mkx로 m분의 kx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외울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항상 식을 유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평행점에 도달한 물체는 작용하는 탄성력이 0이 되었지만 속도 v0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관성운동을 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수철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므로 물체는 용수철에 힘을 작용하여 파생힘의 작용 원리죠. 용수철을 수축시키고 용수철은 그에 대응하여 탄성력을 작용하여 외력에 저항합니다. 수축하는 동안 용수철은 물체의 운동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여 음의 일을 하지요. 그 결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소진되어 0이 되는데 0이 되는 지점은 용수철이 한 음의 일의 크기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같아지는 지점이어야 하므로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물체가 마이너스 x 지점에서 속도가 0이 되면 더 이상 용수철에 힘을 작용하지 못하므로 용수철의 탄성력이 다시 복원력이 되어서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운동을 합니다. 물체가 평행점에 도달하면 작용하는 힘은 0이지만 관성운동을 하여 앞으로 나아가므로 용수철이 늘어나고 용수철은 탄성력을 작용하여 외력에 저항하고 x 지점에서 속도가 0이 되어 다시 평행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한번 움직인 물체는 용수철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표로 정리해서 보면 위치가 x일 때 늘어나는 거죠. 제대로 늘어나는 x일 때 물체의 속도는 0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로 양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0에서 평행점 0에서 x까지 가는 동안 한 일의 양은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물체가 되돌아와서 평행점에 도달했을 때, 즉 위치 0에서는 물체의 속도는 되돌아오는 동안에 탄성력, 즉 복원력이죠. 복원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속도가 v0는 루트 m분의 kx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x가 0이므로 탄성력이 0이죠. 그리고 물론 일의 양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체가 이때 v0에 평행점에 도달하는 물체가 관성 운동을 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스프링이 그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운동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스프링에 힘을 작용하여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스프링은 용수철은 그에 대응해서 반대로 탄성력으로 저항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물체는 마이너스 x 지점, x만큼 변이가 이루어진 지점에서 다시 멈추게 됩니다. 그때 마이너스 x 지점의 속도는 당연히 0이 되겠고, 이때 탄성력은 다시 앞으로 원래 평행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이 작용하므로 그때 탄성력의 방향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kx의 탄성력이 작용하게 되고 0에서 마이너스 x 지점까지 오는 동안에 작용한 일의 양이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x 지점과 마이너스 x 지점에서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일의 양, 이것은 뒤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로 배우게 되는데 그 양이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번에는 일의 중첩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중첩의 원리를 공부했는데 복습을 해보죠. 중첩의 원리는 어떤 물리량이 다른 물리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성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의 동영상에서 힘의 작용에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러가지 힘이 작용하는 현상에서 알짜 힘을 구할 때 힘과 힘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중첩이 되므로 서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단순하게 수학의 벡터 덧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개의 질량체가 있을 때 각각의 질량체가 작용하는 만류 인력도 다른 질량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용하므로 단순하게 각각의 힘을 더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첩의 원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 같은 중첩의 원리가 일의 작용에도 적용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질량 일의 작용에도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운동계인 어떤 객체가 주어져 있을 때 한 힘이 객체에 작용하는 일은 다른 힘이 객체에 작용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고 일이지요. 그러므로 객체가 받은 전체의 일의 양은 각각의 힘이 작용한 일의 양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질량 m의 물체가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놓여 있는데 이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외력 F를 주면 S만큼 움직입니다. 이때 물체가 가지는 속도 V는 알짜 힘을 구해서 가속도 법칙을 적용하여 구할 수도 있지만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정리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외력은 각각 물체의 일을 하지요. 물체가 받은 전체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마찰력이 한 일은 WF, 이때 F는 프릭션의 마찰력을 뜻합니다. WF는 F 내적 S이고 이것을 F의 방향과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방향을 나타내서 스칼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FS가 되죠. 외력의 한 일은 FEXT는 F 내적 S이고 이때 F와 S는 같은 방향이므로 벡터를 제거하면 FS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일은 두 일을 더한 것이므로 W넷은 FS-FS이고 이 일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었으므로 최종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일을 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알짜 힘을 구해서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을 구하여도 결과는 같지만 중첩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운동 현상을 일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은 가속도 법칙만큼 중요하므로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입니다. 질량 2kg의 물체가 일정한 속력 2m/s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조용히 떨어져서 실려간다. 컨베이어 벨트와 물체 사이의 운동마찰 계수는 0.6이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물체가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다음에 움직임에 대해서 기술하라. 마찰력이 최종적으로 물체에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워 보입니까? 문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문제 해결의 비중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하였지요. 먼저 문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초속 2m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질량 2kg의 물체 A가 벨트 위로 떨어지면 벨트는 물건을 싣고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체는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면 연직 방향의 운동을 하지만 수평 방향의 운동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컨베이어와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물체가 벨트에 다다르면 중력에 의한 운동을 방해받으므로 컨베이어에 누르는 힘을 작용하고 컨베이어는 수직 항력을 작용하여 컨베이어와 물체는 상호 접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컨베이어는 외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기이지요. 전기에 의해서 운동하므로 물체는 벨트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 FBA를 벨트의 진행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컨베이어 벨트는 그만큼 더 전력을 높여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첨자 BA는
뒤에 있는 A는 힘을 작용하는 주체이고 B는 벨트로서 힘이 작용받는 객체입니다. 그러면서 벨트는 물체의 벨트의 진행과 같은 방향으로 반작용하는 마찰력 FAB를 작용하지요. 벨트가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입니다. 물체가 받은 반작용 힘은 알짜 힘이 되어서 물체를 벨트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속시킵니다. 이 가속에 의해서 물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벨트의 속도와 같아지면 벨트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즉, 처음에 떨어진 물체는 수평 방향의 운동량이 전혀 없었는데 물체와 벨트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서 벨트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물체의 속도가 벨트보다 더 커지지 않는 것은 만약 벨트보다 속도가 더 커지면 벨트보다 더 먼저 나아가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힘의 작용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벨트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게 당기게 되겠죠. 그러면 물체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물체는 벨트와 같은 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현상은 가능하다고 분석이 되겠네요. 운동계를 물체와 벨트로 두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FBAB는 FBA와 같고 이것은 UKN은 UKMG가 됩니다. 이 힘이 물체를 가속시키는데 마찰력은 일정하므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가속도는 UKMG는 MA, 이때 A는 UKG가 됩니다. 주어진 수치를 대입하면 A는 0.6 곱하기 10은 6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트는 실리는 물체의 무게와 벨트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관계없이 외력, 즉 전기에 의해서 일정한 속도 2m/s로 등속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물체가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다음에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하시오. 기술하시오죠. 이것은 문제 분석에서 다 하였습니다. 2번, 마찰력이 최종적으로 물체에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마찰력이 물체에 작용한 일의 양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러므로 W, 일의 양은 EK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되고 실제로는 델타 EK죠. EK가 되고 이것이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물체의 최종 속도는 벨트의 속도와 같은 2m/s이므로 수치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제곱은 4줄이 됩니다. 3번,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 벨트 위에서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 다른 말로 하면 떨어졌을 때는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량이 전혀 없었는데 컨베이어와 같은 속도 2m/s가 될 때까지 물체가 컨베이어 위에서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하는 것이죠. 일의 크기는 힘과 변이의 내적이고 힘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같으므로 사이각은 0이 됩니다. 그러므로 W는 FS 단순하게 스칼라 곱을 할 수 있고 FS는 MA 내적 S는 4가 됩니다. 2 곱하기 6 곱하기 S 이꼴 4가 되고 S는 12분의 4는 3분의 1m가 되겠습니다. 4번,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 벨트는 등속 운동을 하므로 변이를 구하려면 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시간은 물건의 속도가 2m/s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므로 등 가속도 C V = V0 = AT를 사용해서 2 = 6T가 되고 T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S는 VT에서 2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2를 얻습니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가속하여 속도가 2m가 되는 동안 3분의 1m를 움직이는 동안에 벨트는 등속으로 2배에 해당하는 3분의 2m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현상과 일치하므로 맞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실제로 물체가 움직인 거리와 벨트가 움직인 거리가 다른 것은 물체는 속도가 0에서 2가 되었기 때문에 변이의 양이 벨트와 다르죠. 그래서 그 벨트가 변이의 양이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수치로 표현했을 때
3분의 1과 3분의 2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치이죠. 문제 2번입니다. 용수철 상수 K 꼴 8Nm인 용수철이 평면에 60도의 각을 가지는 빗면 위에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달려 있다. 용수철 끝에 M = 2kg의 물체를 달아서 빗면 위에 가만히 놓으니 물체가 빗면 위를 미끄러져 간다. 빗면과 물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0.4이고 4인 60도의 값은 0.9, 지구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1번, 물체가 0.5m를 미끄러진 순간에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가? 2번, 용수철이 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는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현상을 분석해 보면 빗면각 60도인 빗면에 평형 상태로 놓여있던 용수철에 질량 2kg인 질량체를 달면 질량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빗면을 누르는 힘과 빗면 방향의 힘으로 분할되어 빗면 방향으로 힘이 유효한 힘으로 작용하므로 물체는 빗면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빗면을 누르는 힘 수직 간격에 의해서 상쇄됩니다. 그러면 물체와 빗면은 접촉하고 있으므로 운동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뒤로 작용합니다. 문제에서는 알짜 힘이 전기 마찰력보다 커서 움직인다고 전제하였으므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용수철에는 탄성력 F = -KX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요. 그러므로 문제 현상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물체를 운동계로 보고 중력을 mg = mg sin θ 플러스 mg 코사인 θ로 분할하면 마찰력 F는 μkn = μk mg 코사인 θ가 됩니다. 운동계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빗면의 힘의 마찰력과 탄성력을 뺀 크기이므로 F 넷은 mg sin θ 마이너스 μk mg 코사인 θ 마이너스 ks가 되고 이것이 알짜 힘이 되어 ma가 됩니다. 이 알짜 힘은 변수는 변이 x 하나뿐이지만 빗면을 미끄러진 거리 x가 계속 변하므로 알짜 힘이 일정하지 않고 가속도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문제 현상이 가능하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물체가 0.5m를 미끄러진 순간에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이죠. 힘이 변하고 가속도가 변하므로 가속도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변이값을 주었으므로 알짜 힘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고 일 에너지 정의로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x만큼 운동하는 동안 한 일은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각각의 힘이 한 일을 모두 더한 것이므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빗면이 한 일은 양의 일이죠.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양의 일입니다. 양의 일이므로 mg sin θ에 변이 x를 곱한 mg sin θ x가 되고 마찰력이 한 일은 음의 일로 마이너스 μk mg 코사인 θ x가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이 한 일도 음의 일로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 되죠. 이것이 앞에서 공부한 스프링이 하는 일의 양입니다. 이 일의 합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었죠. 그러므로 문제의 조건 x = 0.5와 다른 수치를 대입하게 되면 w, x가 0.5일 때죠. 변이가 0.5일 때의 일은 6이 되고 이것이 운동 에너지가 되었으므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에서 v를 루트 6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용수철이 한 일의 양은 힘의 크기가 변하므로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용수철이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는 얼마인가?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물체가 미끄러지는 변이가 커지면 용수철의 탄성력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뒤로 당기는 힘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짜 힘이 0이 됩니다. 왜냐고요? 빗면에 미끄러지는 힘과 같은 순간이 올 테니까요. 이 순간이 용수철이 최대로 늘어난 길이가 되므로 알짜 힘이 0이 되는 변이값을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구한 알짜 힘의 식의 값을 0으로 놓고 수치를 대입하여 방정식을 풀면 x는 1.75m를 얻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일은
일의 양은 중첩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문제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운동의 현상을 힘이 작용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변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서 힘과 변이를 내적한 물리량으로 E를 정의하고 힘의 주체가 객체에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수식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수식을 이용했다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래는 힘과 변이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 객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양의 일을 하고 힘과 변이의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객체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음의 일을 한다는 것과 이런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므로 각각의 일을 더해서 알짜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에 이어서 충돌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발계수를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의하고 반발계수에 따라 충돌 현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충돌이 가지는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